안녕하십니까. 예, 황상입니다. 자, 금요일이 됐고, 또 이제 3시간 후면은 퇴근하셔서, 내일부터는 또 토요일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온다는데, 관광 여름 휴가 피크철에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건희 회장은 지금 전 세계의 7대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박물관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왜 박물관을 후원하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대충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책이 더 있는데 다 드시지 못했습니다. 자, 런던 대형 박물관입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 참 위대한 박물관입니다. 진짜 제가 런던 가면 꼭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여길 처음 갔던 게 아마 9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들어가 보니까 한국 관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일본 관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그게 일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박물관을, 거기다 하나 일본 박물관이라고 딱 써서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한국관은 없어서 섭섭했고, 그때도 일본어 팜프렛들은 있었는데, 한국은 아예 한국관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가이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일본 관실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또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엔가 제 기억으로는 97년도 정도 됐는데 그때 가니까 한국 관실이 생겼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엄청나게 반갑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한국어 팜프렛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팜프렛도 기념으로 갖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국력의 차이죠. 일본이란 나라는 국력이 세니까 애시당초부터 빨리 만들었고, 우리 이제 97년도부터 했는데, 도대체 이게 난데없이 왜 여기 한국 관실이 생겼냐. 그러고 집에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한국 관실을 만드는데, 그때 돈을 200억인가 그걸 후원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전시물 이런 것들도 이건희 회장이 전부 지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참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7년도에 한국관실이 탄생을 했고, 지금 디스플레이된 전시물들을 보면 조금 수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한 B 마이너스 C 정도 되는 물건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실도 좋은 명품들은 별로 안 왔어요. 좋은 국보급 이런 거, 보물급 이런 건 없고, 그냥 대충 한 중간 클래스도 안 되는 것들이 와 있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박물관이죠. 러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 있는, 거기에 바로 이런 물건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다 금속이죠. 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봉황이, 닭이 지금 한 마리 앉아 있고, 봉황이지 봉황. 닭이라기보다는 보이기는 꼭 닭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전체가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시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태엽을 어디서 감아가지고 여 밑에서 감아서 그 태엽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시계가 이 봉황이 날개를 쫙 펼치면서 이제 음악 소리 같은 게 울리면서 이제 시계가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봉황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짐승들도 다 있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높이가 한 2m 되고. 이건 원래 영국의 금속 장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을 제임스 콕스라는 사람인데, 골드스미스라고 지금 영어 위키페디아 사전에 나와 있던데, 골드스미스는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만드는 금 대장장이란 말이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금속 공예를 한 사람이죠. 뭐 거의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기술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의 그 에카테리나 그 대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할머니 욕심이 많고 좀 독재도 하고 그런 할머니가 그 이 사람 제임스 콕스한테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러시아 왕실이요, 돈이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이제 납품을 했죠. 이게 오랫동안 적어도 한 뭐 250년 정도 이상 그 보관을 하고 방치를 해둔 상태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 1700년 중반에 만든 거가 돼서 이 전기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태엽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짐승들이 여기 뭐 다람쥐부터 뭐 새 이런 것들이 여러 마리가 이게 나와 앉아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작동을 하는 게 순전히 태엽으로 수동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그 만든 장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몇 년 가다가 작동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러시아 정부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는지, 그 에르미타주 그 박물관 같으면은 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박물관인데 뭐 러시아 가장 최고죠. 그런데 이걸 방치해 놓은 거를 뜻밖의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여기에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고쳤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이 다양하신 양반이야. 저런 데까지 정보를 알고 그걸 후원을 했고, 이게 지금 그 가격이, 이건 뭐 경매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이건 뭐 러시아 왕실 소유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 소유죠. 그래서 저걸 지금 현대에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걸 만들려면은 전기로 작동하는 건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감는 태엽으로 인해서 태엽과 태엽이 나사와 나사가 연결돼 가지고 저걸 작동하는 거는 현대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매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아마 나오면 몇천원 갈 겁니다, 저. 왜냐하면 제가 세계에서 가장 그 비싸대는 그 시계, 금속 시계가, 태엽으로 하는 금속 시계, 파베르제가 만든 그 달걀이라는 시계거든요. 이게 파베르제가 만들었는데 살아생전에 53개를 만들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1932년에 죽었던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부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달걀처럼 생겼는데 이 달걀 안에 그 시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태엽을 감으면 이 달걀이 이제 뚜껑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이 속에서 시계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시계가 소리를 내고 그 시계 알린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살아생전에 5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하나 만드는데 보통 뭐 1, 2년씩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 53개가 지금 가격이 보통 싼 게 100억이 다 넘고 최고가가 지금 1600억까지 지금 기록을 했다거든요. 근데 그 53개 중에 대부분을 러시아 왕실이 갖고 있고, 그 포브스라는 재벌 있죠? 잡지, 경제 잡지 만드는 그 포브스 재벌이 한 11개 갖고 있다가 한 3, 4년 전에 그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때 경매에 나왔을 때 가격이 보통 한 200억 전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1개가 없으면 200억만 줘도 한 2200억 정도의 그 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값이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능가할 거예요. 이거는 이 크기도 크지만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기 뭐 새, 다람쥐 뭐 해가지고 다 짐승이 한 7, 8마리가 있고 그 짐승들이 다 움직이고 닭의 날개도 움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훨씬 복잡하죠, 이 파베르제 달걀보다는. 자, 이거를 저걸 복원한 사람이 뜻밖에도 이건희 회장이야.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는 뭐 멜로디 시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영어 말로는 피콕 워치. 그러니까 이 공작 워치다 이 말이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후원해갖고 이걸 작동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은 전 세계 카톨릭 그 신자들의 어떤 그 우상이잖아요. 뭐 저도 한번 뭐 가보고 싶고 또 갔다 왔지만은. 그래서 이 바티칸 박물관에는 뭐 관광객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고 저기 구름대같이. 바로 여기에도 이 삼성이 이 바티칸 박물관을 후원하는
돈을 좀 내고 입구에 여기 뭐 전시된 거 뭐 기념품이나 모조품이나 이런 거 파는 뭐 팜플렛이랑 파는 그 앞에 지금 모니터가 좀 이 삼성 모니터를 거는 조건으로 보통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여기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런던의 그 알버트 박물관이라고 그 시내 한복판에서 트라팔가 광장에서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는 이 박물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심지어는 이 박물관까지 빅토리아 여왕 앤드 알버트잖아요. 이 박물관까지 삼성문화재단이 33만 파운드. 그러면 돈으로 치면은 당시 파운드면 뭐 한 2천 원 정도 될 텐데 한 뭐 6억 6천만 원 정도 돈을 내 가지고 한국관을 여기다 또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 안에도 삼성이 후원해서 한국관이 생겼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도 또 한국관이 또 생겼습니다. 대신 이제 그 삼성의 그 터치스크린 모니터 이런 거를 좀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조건이었겠죠. 그다음에 지금 루브르 박물관 안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의 지금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도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박물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뭐 루브르냐 대형 박물관이냐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까 루브르에도 이 한국어판 이 가이드북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만의 고궁박물관, 이 뭐 대만 고궁박물관은 뭐 중국에 있는 보물은 다 들고 나왔다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삼성이 지금 후원을 해서 그 팜플렛 안내서나 이런 데에 뭐 그 선물을 사게 되면 이제 뭐 팩 같은 거, 비닐백 같은 거 줄 때 거기 로고를 다 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걸 또 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삼성 중국 본사팀 박근희 사장, 박근희 사장이 이제 고궁박물관 관장한테 후원을 하면서 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박근희 사장 아마 지금 퇴직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댕 박물관, 프랑스의 로댕 박물관이랬죠. 그 조각한 사람. 그다음 김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후원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김해 박물관의 그 전경인데 이 김해 박물관은 그 김옥균을 죽인 홍종우, 홍종우가 이제 김옥균을 그 상해 동화양행 이런 데서 권총 2발 쏴갖고 죽였는데 그 홍종우가 1894년에 김옥균을 죽이기 전에 여기 그 김해 박물관에 촉탁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학을 가가지고 그 춘향전 뭐 이런 걸 갖다 번역을 하거든요. 김해 박물관에 있어서 가갖고. 근데 김해 박물관은 유럽에 있는 아시아 전문 박물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박물관은 1893년 그러니까 홍종우가 근무할 당시입니다. 그때 이미 이 박물관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박물관인데 여기도 지금 삼성전자가 후원을 해가지고 여기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뭐 이거는 뭐 위대하다고 한 말 갖고 부족할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박물관인데 여기도 삼성문화재단이 300만 달러 아니가 뭐 한 3억 36억 정도 그래서 또 한국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기업이 꼭 해야 될 성질의 게 아닌데 다 국가가 또 저 예산을 책정해갖고 뭐 돈을 저렇게 뭐 몇십억씩 쏟아부으려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니까 어려웠을 텐데 결국 삼성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이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칭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든지 프랑스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그 관광 패키지 코스에 그 나라의 박물관들이 유명한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국 물건은 하나도 없고 한국관은 하나도 없고 팜플렛들하고 맨 영어나 불어로 써놓고 이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관을 전부 만들어 놓고 가이드북도 전부 한국어로 돼 있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 박물관만 이렇게 세계 7대 박물관 후원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 지금 시계까지 고쳐준 거 아니에요. 여기 갖고 국보고 시계지만은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게이트 마케팅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지금 그 한국
삼성전자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서 뭐 무료 와이파이 대도 만들고 무료 휴대폰 충전소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대목을 보면 삼성이 뭐 이건희 회장이 일찍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제일 먼저 대형박물관부터 후원을 했지만은 저는 아주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그 모차르트 박물관, 뭐 푸시킨 박물관, 스웨덴 노벨상 준 노벨 박물관, 뭐 네덜란드 방고 박물관까지도 삼성전자의 그 모니터를 갖다 놓는 조건으로 후원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박물관 외에 전 세계 주요 공항, 큰 공항 다. 그 옛날에 제가 95년, 4년 이럴 때 그 파리 드골 공항을 갈 때 그 카트도 그 삼성 카트였거든. 그때 제가 삼성 카트에 트렁크를 싣고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여기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바티칸에도 그 삼성이 후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 우리가 영화 그 로마의 휴일을 보면 그레고리 팩하고 오드리 헵번이 이제 오드리 헵번이 공주로 나오고 그레고리 팩이 이제 아메리칸 프레스 기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우연히 만나갖고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그 트레이 분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이 죄를 진 사람은 여기다 팔을 넣으면 팔이 잘려서 나오고 죄를 안 진 사람은 이 팔이 그냥 멀쩡해서 나온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팔이 잘려서 나왔잖아요. 예. 잘린 게 아니라 자기 옷소매 속에 자기 손을 갖다 딱 감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잘린 모습으로 오드리 헵번한테 보였더니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손을 다시 쑥 빼니까 이제 그게 장난이었다는 걸 알고 유쾌하게 웃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 앞에 가면 뭐 동전 던지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인산이네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 모니터를 거기 어디다 좀 세워놓고 바로 이 장면을 좀 한번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이 공주라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그 작별 인사를 그 궁에서 할 때 이 그레고리 팩이 그 수백 명의 그 모인 사람들 쪽에 서 있는데 오드리 헵번이 이 남자를 며칠간 연애를 해서 쫙 쳐다보잖아요. 그러고는 둘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못 만나니까 그 못 만난 장면이 지금까지도 난 아쉬워. 아, 그걸 다시 한번 만나는 걸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인데 저렇게 그냥 슬픈 엔딩으로 끝나냐.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페인 계단에 가면 뭐 사람이 뭐 구름같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리고리 팩이 이제 뒤에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그 서로의 그 로망스가 있는 건데, 여기 근처에 이 무슨 사원이잖아요. 사원. 여기다가 삼성 모니터 100인치짜리 하나 딱 설치해가지고 요 장면을 하나 이렇게 쫙 틀어주면 얼마나 리얼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세계 마케팅은 과거에는 기술 혹은 광고 이런 거 가지고만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 다 끝났어요. 문화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물건을 미국에 팔거나 한국 물건을 유럽에 갖다 팔려면 그 어떤 첫 문화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동양 그러면 동양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요. 뭔가 조금 우리보다 아래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그 문화적 정서의 차이 혹은 문화적 충돌 이런 거를 기술이나 자본만 갖고 극복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서제션을 하면 그게 좀 치워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 소비자가 우리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근데 과거는 그거 뭐 텔레비 광고 수도 없이 때리고 뭐 5개 광고 세우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1차원적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아예 홀로그램으로 이 오드리 헵번과 이 그레고리 팩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주가 다시 로마로 와서 그레고리 팩을 찾고 홀로그램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갖다가 100인치짜리 모니터에다가 딱 틀어주면은 난 사람들이 아주 환호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페인 계단에도 틀고 트레비 분수 옆에도 하나 틀면
물론 그 설치하는데 로마시 당국하고 협의해서 돈을 줘야 되겠지만은 아마 인기 대폭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박물관에 투자하고 뭐 공항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게이트 마케팅이나 이 뮤지엄 마케팅은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지금 상승시키고 있거든.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지금 뭐 세계에서 뭐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좀 세졌으니까 예, 상당히 이제 삼성 자체는 초인류 제품으로서 이제 완전히 그 정착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같이 따라가야 돼, 한국이. 물론 삼성전자가 잘하면 우리도 같이 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만큼 한국 전체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한국 삼성전자가 이 한국과 이 한국인이 적어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국민이다. 이런 걸 좀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조선시대 때의 우리나라의 그 정자, 예를 들면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나 예천에 병암정이나 경남 함양에 있는 그 최초원이 만든 상림, 1500년 전에 최초원이 거기에다 이 숲을 조성한 게 상림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는 소수원을 가가지고 건물 배치한 걸 보고 정말로 그 문화의 그 우월성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병암정이라는 그 암자를 예천에 가서 보는데 제가 해마다 한 8월 한 14, 15일 나고 하는데 그 좋은 정자 앞에 그 예천 병암정을 진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지만 친일파를 제외하고 그 사람이 진 정자를 보면 그 밑에 있는 연꽃을 보면 위대합니다. 위대해 진짜. 그런데 휴가 피크철인데도 가면 항상 저 혼자 3시간 앉아있다 왔지 거기에 오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진짜 뭐 사색당파 싸움이나 한 거 같지만 실제로 사대부의 문화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화는 사실은 일본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문화의 깊이가 알고 보면. 아니 1500년 전에 조성한 숲이 경남 함양의 상림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양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산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브랜드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한국이란 브랜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알리려면 우리는 강남 스타일 이것만 아니고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의 깊이도 같이 팔아야 돼. 같이 업데이트 시켜줘야 된다고. 같이 소개를 해줘야 돼. 같이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미국보다는 4,500년이나 앞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나라. 일본의 2000년보다 우리 3000년이 앞섰어.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있었다고. 그런 거를 알리면서 유구한 역사를 정말 갖고 있다는 거를 알리면서 동시에 문화적 깊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거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이 박물관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주 잘한 일이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걸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북극점, 남극점에 삼성전자의 100인치 모니터가 서서 거기서 방송은 안 잡히겠지만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10분 동안 눈보라 속에서 날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냐. 보는 사람은 없지만은 난 그 자체만 갖고도 너무너무 위대한 마케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는 정말 텔레비도 제대로 못 볼 텐데 거기다가 도시 한복판에 뭐 케냐가 되든 나이지리아가 되든 이 못 사는 나라에 광장 한복판에 100인치 모니터 하나 달아주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텔레비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겠냐. 그래서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 그 다음에 제3세계까지도 우리 한국과 삼성의 마케팅이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